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앞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저 역시도 하루하루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저의 앞날을 예측하지 못했고,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슬픈 일일 때도 행복한 일들을 겪으며 그저 평범하게만 살아왔었죠. 근데 제 인생에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닥치게 되었고, 그 길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를 지나 지금은 나름 잘 이겨내고 저의 2명의 자식들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의 인생의 큰 비극이었던 사건은 남편과 관련된 사건이었고, 지금도 사무치게 보고 싶은 제 남편은 이제는 제가 하늘나라로 따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남편과 저는 첫 만남부터 서로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중학교 동창으로 나름 서로 친한 친구 무리 사이에서 잘 지내고 있는 사이였기에 서로가 이성으로 보인다거나 쭉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설렘은 전혀 없는 사이였죠. 진짜 그냥 단지 동창 친구일 뿐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남편이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유학을 다녀오고 몇 년 만에 만난 이후부터 남편이 저에게 자꾸만 연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때는 영화를 같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나서 밥을 먹으며 신나게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얘랑 나랑 원래 이렇게 잘 맞았었나 싶을 정도로 서로 관심사도 각종 취향도 정말 잘 맞았죠. 결국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도 그 고백을 받아들이면서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한참 연애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답니다. 자기야, 우린 원래 서로 그냥 허물없는 친구 사이일 뿐이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다가온 거야? 자기 유학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나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관심 가지고 그랬잖아. 처음에 나는 그냥 자기가 편한 친구라서 몇 번 만나긴 했었는데 초반에는 좀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했었거든. 이제 빨리 이유를 말해봐. 궁금해? 공짜로 알려주긴 좀 아까운데. 그전에는 자긴 그냥 나한테도 친구 그 이상도 위아도 아니긴 했었는데, 내가 딱 유학 갔다 와서 자기를 오랜만에 봤는데 자기가 갑자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사실 내가 중학교 때 말은 안 했지만 나 잠깐 자기 좋아했었거든. 근데 그때 자기가 얼마나 조숙했는지 그때부터 옆반 남자애를 사귀더라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친구로 지냈었는데 계속 안 보다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딱 그때 중학교 때 느꼈던 그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아, 나는 그냥 자기를 계속 좋아하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싶어서 자기한테 열심히 들이댄 거야. 뭐야? 그런 거였어? 어머, 그럼 날 얼마나 오래 좋아한 거야? 우리 자기 이제 보니까 완전 순정파구나. 그 마음 변하면 안 된다. 끝까지 나만 좋아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자기만 안 좋아하면 또 누굴 좋아하겠어? 내가 금방 말했잖아. 나 다시는 자기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자기야말로 앞으로 나만 봐야 돼. 나 말고는 아무도 이제 못 만나. 오히려 자기가 나한테 코 깬 거야. 도망갈 생각 마라.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무려 중학교 때부터 나를 좋아했다니.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죠. 근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더 설레면서 이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만큼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둘이서 함께하는 구체적인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처음부터 저랑 결혼할 생각이었다면서 늘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달고 살았는데도
저도 이 사람과의 미래에 대해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정말 속사포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잘 드리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내내 모든 것이 다 순탄할 뿐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유학파에 당시 막 대학교 부교수까지 맡았던 남편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근데 반면에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늘 남편이 엄마 아빠에 대해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며 여느 보통 사람들처럼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며 지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전혀 몰랐던 속 이야기를 하나 해주던 거 있죠? 자기야, 결혼 전에 꼭 자기가 알아야 할 이야기 하나 해줄게. 자기, 우리 부모님 만나봤지만 나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긴 하지만 서로 닮진 않았다고 느끼지 않았어? 물론 어떤 분들은 더러 닮았다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실은 안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 자기는 어땠어? 나? 글쎄, 난 그건 생각 안 해보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이랑 시부모님이 아주 많이 닮은 것 같진 않은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왜? 자기 부모님이 혹시 친부모님이 아니신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내 엄마랑 아빠는 나한테 친이모, 친이모 부이신 분들이야.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7살쯤이었나? 그때 우리 아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 암이셨다는데 워낙에 늦게 발견을 해서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친엄마가 아빠가 먼저 간 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 뒤를 따라가셨다고 했어. 그때부터 원래 나는 형제 자매도 없이 그냥 고아가 되어야 했었는데 우리 친엄마의 동생이었던 이모가 혼자가 된 날 걷어서 키워주신 거야. 뭐? 그게 정말이야? 자기도 그렇고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그렇고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었는데. 그렇지? 다들 그렇게 얘기해. 진짜 다 이런 얘기하면 다 놀라더라고. 그만큼 우리 이모랑 이모부가 나한테 헌신적으로 하셨어. 그 두 분은 진짜 내 친부모보다도 나한테 잘하셨지. 아마 우리 이모랑 이모부 아니었다면 난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천하 고아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야. 아마 자기를 못 만났을지도 모르지. 몰랐어. 아유, 자기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겠어. 아니, 난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 우리 부모님도 좋으신 분이었지만 지금의 내 부모님이 친부모님의 부재가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정말 잘해주셨거든.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날의 추억들이 막 떠오르는지 한참을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시부모님과 함께 있던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셨죠. 남편은 워낙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그 순간의 대화 내용까지도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몇 개만 제가 남편에게 들은 에피소드를 들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남편이 초등학생 때 이야기라며 말해줬는데요. 그때 당시 남편이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좋은 세상을 많이 알려주고 싶다며 틈이 나는 대로 이곳저곳을 자주 다녔다고 했어요. 근데 그날은 시아버지가 운전한 차가 도로를 달리면서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차가 아예 전복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차가 구겨지거나 심하게 전복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남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실은 당시 뒷좌석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차가 전복되는 것과 동시에 남편을 품에 꼭 껴안았다고 하더군요. 생존의 본능이 살아나는 순간에 시어머니는 그 본능이 모성애로 나타나 남편을 감싸하는 거였어요.
그 덕분에 남편은 타박상 하나 입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감싸 안으면서 본인의 등과 어깨 쪽으로 충격을 다 흡수하면서 그쪽이 심하게 다쳤다고 했었어요. 본인이 심한 경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도 않고 본인의 조카이자 자식인 남편을 감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심하게 다쳐서 꼼짝도 못하면서 남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우준아,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는 네가 잘못될까 봐 순간 너무 무서웠어. 진짜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데 내가 눈을 뜬 순간 네가 내 품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진짜 내가 살아있는 거에 보람을 느꼈다. 내가 네 옆에 있었던 게 정말 천운이었어, 천운. 저는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모성애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내가 과연 내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 현실을 알게 되니까 그 당시에 느껴졌던 것보다 시어머니가 더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그걸 남편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때 받았던 사랑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부모님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각별했는데 시아버지는 늘 남편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셨었대요. 시간만 나면 같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각종 스포츠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고 여느 아빠처럼 짓궂은 장난도 많이 하고 각종 호신술도 잘 갖추고 있었던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태권도, 유도까지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들 사이에서 생기는 유대감도 많이 생기고 늘 친구 같은 아빠로 있어 주셨다고 했죠. 근데 정말 제가 봐도 이 둘 사이는 친구 사이처럼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할 만큼 돈독한 사이였어요. 보통은 아들이랑 아빠가 그렇게 깊은 사이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둘은 달랐어요. 정말 주변에서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큼 둘 사이의 우정과 사랑이 깊은 부자관계였죠. 또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거의 딸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시어머니한테도 늘 가서 조잘조잘 이야기도 잘하고 둘이서 같이 쇼핑도 다니면서 여느 엄마와 딸 사이처럼 살갑게 지냈더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이 집안은 어떤 집안보다도 행복한 집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친부모와 친자식 사이가 아니라는 의심을 조금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가족도 딱 한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된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건 남편의 사춘기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사랑을 잔뜩 받으며 크긴 했지만 사춘기가 좀 세게 왔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방황을 했던 게 사람들이 가끔씩 시부모님과 남편이 닮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씩 이 사이가 친부모와 친자식의 사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반항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한창 반항이 심해졌을 때는 남편은 집에도 자주 안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더라도 늘 툴툴거리며 시부모님의 말에도 늘 반항만 했었는데 한 번은 진짜 크게 싸웠다고 하던 거 있죠? 너 정말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요즘 이렇게 말도 안 듣고 화만 내고 반항을 하는 거야? 엄마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어? 엄마는 무슨 엄마?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 아빠는 내 친엄마 아빠도 아니잖아. 도대체 왜 날 데리고 와서 키운 거야? 그냥 고아원으로 가게 냅두지. 사람들이 밖에서 엄마랑 아빠랑 나랑 안 닮았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아? 차라리 그냥 고아인 게 나아. 그런 소리 들을 바에야 그냥 고아원에서 사는 게 낫다고.
남편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줬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뒤에서 다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한 행동이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다며 남편은 그날 이후로 그 반항기를 싹 고쳐버렸다고 할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는 이 둘의 대화를 뒤에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결국에는 남편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상처를 크게 받고는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광경을 보던 시아버지가 벼랑간 어디론가 가더니 한 번씩 남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랑의 매 용으로 썼던 회초리를 가지고 왔었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사랑도 확실히 훈육도 확실히 하시는 분들이라 한 번씩 사랑의 매도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들고 오길래 이번에도 자신이 회초리를 맞겠구나 생각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오히려 남편은 시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굳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자, 이제 보니 내가 내 아들을 잘못 키웠다.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자식으로 너무나도 잘못 키웠어. 네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내 탓이야. 이렇게 방황하고 반항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널 사랑한 엄마에게 상처를 주는 아들로 키워낸 것은 순전히 내 잘못이다. 그리고 밖에서 우릴 닮지 않았다고 하는 그 소리에 네가 상처를 이만큼이나 받을 만큼 더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내 탓이야. 내 잘못이 정말 크다. 그러니 아들아, 이 회초리로 나를 때려라. 이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그러니 내가 사랑의 매를 맞아야겠지. 내가 훈계를 들어야겠지. 자, 얼른 들어. 시아버진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고 남편의 손에 그 사랑의 매를 쥐어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덩달아 같이 종아리를 거두셨다고 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현실이 보였다고 했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자신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손에 들려진 회초리를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그 자리에서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는 날 많이 사랑해 주는데 제가 바보 같았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남편은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고 그 모습에 덩달아 눈물을 흘리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오셔서 남편을 안아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아, 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라. 세상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부분이 더 많아. 너와 우리는 겉보기에는 닮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린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야. 그 가족애가 우리 안엔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에 더는 상처받지 마. 알았지? 아빠는 우리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자신이 이 두 분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춘기도 완벽하게 끝나고 원래 그 사랑스러운 아들로 돌아갔다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이 가족만큼 감동 스토리를 가진 가족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마음의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훌륭하신 시부모님을 더 존경하며 모실 수 있었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어볼수록 남편에게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시고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두 분은 전국에서도 찾아오고 TV에서도 촬영을 해갈 만큼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양대창이나 곱창, 대창이 유명한 곳으로 유튜브 먹방 찍는 사람들도 한 번씩 왔다 가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한창 시간에는 줄을 서서 먹어야 할 만큼 인기가 많은 곳인지라 저희 시부모님은 돈도 꽤나 잘 버셨습니다. 근데 두 분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본인들에게 쓰지 않으셨어요. 꼭 남을 위해 쓰시는 분들이셨죠. 한 달에 한 번씩 어린 아이들이나 여러 단체에 후원금을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료 급식도 하실 만큼 남을 위해 희생을 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한테 역시 소홀하지 않으셨고요. 특히나 자신의 손주들인 우리 애들한테도 얼마나 잘하셨는지 매번 만나면 용돈 주시고 옷 사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시는 등 정말 과분할 정도로 잘해주셨죠. 그걸 보면서 제 남편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남편은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있잖아. 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어. 평생을 친자식 없이 딱 하나인 나만 보고 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애들 소리로 북적북적 대는 거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 그게 우리 엄마 아빠 평생 소원이셨어. 내 밑으로 동생들 잔뜩 낳아서 나랑 동생들 떠들면서 노는 소리로 시끄러운 거 들으며 살고 싶어 하셨는데 그게 전혀 안 됐었지. 우리 엄마 아빠가 애들을 진짜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다른 후원도 그렇지만 애들 있는 단체에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내셨던 거야. 거기에 돈이 없어 공부를 마음껏 못하는 애들한테는 더더욱 잘하셨던 거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못했던 거 대신 해드리면서 애들 소리로 복작복작한 거 들으며 사는 소원 이뤄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많이 낳자. 하여간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자식 사랑 대단하신 분들이시지만 당신도 부모 사랑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도 못 따라가. 근데 당신 마음이 곧 내 마음이기도 하니까 나도 노력해 볼게. 우리 애들 많이 낳아서 시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리자. 그러면서 저희는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셋째를 가지려고 할 때부터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편하게 있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매우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갑자기 중풍을 맞게 되셨고 그 뒤로 거의 5년 정도를 계시다가 결국에는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폭풍과도 같은 시간이었죠. 중풍에 걸리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때는 저희 부부와 어머님이 돌아가면서 시아버지를 모셨고 저희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호전이 되어가는 듯 했지만 그건 저희들의 착각이었는지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고 말았어요.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도 슬퍼한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장례를 치르셨는데 저와 남편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다녔습니다. 상조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워낙에 살아생전에 선행을 많이 하시고 인맥이 좋으셨던 시아버지를 추모하러 온 조문객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 저희는 그분들 맞이하랴 보내랴 또 중간중간 인사 나누랴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어떤 공간에 홀로 갇힌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있으셨어요. 그만큼 시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크게 받으신 거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분은 정말 거의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딱 이 둘을 보고 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고 부부로 사셨거든요. 시어머님이 계시면 시아버지가 있고 시아버지가 계시면 시어머님이 있을 정도로 이 둘은 항상 붙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중풍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실 때에도 시어머니가 가장 가까이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고 시아버지를 돌보셨죠. 이때는 식당까지 다 정리를 하실 정도로 시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그 바람대로 되지 않고 얼마 못 가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너무나 많이 힘드신 듯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가 꼭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지내려고 하니까 겁이 났는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마음 독하게 먹어야 돼. 내 친엄마처럼 그렇게 나 버리고 엄마까지 아빠 따라서 가버리면 안 돼. 알았지? 나 진짜 무서워.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겁나 죽겠어. 내가 아빠 대신해서 엄마한테 잘할 테니까 제발 엄마 나를 위해서라도 힘내서 살아줘. 제발 이렇게 내가 부탁할게요. 저희 남편은 간절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진심이 통했는지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왜 이렇게 무심한 걸까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바로 1년 뒤에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시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었던 모양이신지 시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이때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은 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까지 어떻게 될까봐 매 순간을 노심초사하면서 지냈어요. 하루 한시도 편하게 지내는 날이 없어 보일 정도로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하루에 몇 통씩 통화를 하고 시간이 되는 날에는 무조건 만나면서 시어머니를 체크했죠. 이때 남편이 시어머니를 또 잘 돌보아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부재를 빨리 털어버리고는 금방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식당은 다 그만두신 상황이라서 시간이 나는 대로 거의 봉사활동 위주로 다니셨고 금방 다시 생기를 되찾아 시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많이 이겨내고 계셨죠.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많이 고마웠는지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아들 보고 살지 우리 아들 보고 우리 아들 없었음 나는 진즉에 우리 남편 잃은 아픔에 못 이겨서 금세 따라가 버리고 말았을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이 이 복덩이 역할을 하느라 이렇게 엄마가 버티고 후를 털고서 금방 일어날 수 있었어. 고마워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마음 약한 시애미 보살피느라 고생 늘 많은 거 잘 알아. 이 세상 너희 같은 애들이 어디 있겠니? 나는 너네를 만난 것만도 이번 생애 운은 다 썼다고 본다. 어머님,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저 건강하게만 있어주세요. 건강하게만 오래오래 살면서 저희랑 계셔주시면 저희도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엄마. 난 진짜 엄마가 아빠처럼 갑자기 잘못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수시로 잘 받고 조금만 아파도 나한테 얘기해야 돼. 알았지? 엄마까지 놔두고 가버리면 나야말로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 대신에 내가 끝까지 우리 엄마 책임질게.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저희의 대화가 무색해질 만큼 남편의 노력에도 시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또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친어머니처럼 스스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최근 3년 전부터 한창 유행하던 그 바이러스에 시어머니가 걸리셨는데 시어머니는 평소에 폐 질환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또 다른 병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신 거였죠. 시부의 부재에 시모의 부재까지 생기게 되니 남편은 이때부터 정말로 힘들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고 있던 평소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만큼 점점 폐인처럼 바뀌어갔고 정말로 시부모의 부재가 남편에게는 큰일이었는지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거의 정신적인 질환을 다 얻게 되었다고 할 만큼 엉망이 되어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말 아무런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아예 감정이 없어진 사람처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보낼 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남편의 상태는 시어머니보다도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계시는 선산에 묻어드리는 그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가슴이 뻥 뚫린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일 많이 불안해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인 남편이 갑자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웃지도 않고 그냥 공허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데리고 정신과에도 가봤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우울증이었고 남편의 우울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남편은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워하는 대인기피증에 수면 장애에 정말 온갖 정신질환을 다 가지고 와서 겪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막 남편을 흔들어대면서 애원을 했던 때도 있었어요. 여보, 당신 정말 왜 이래? 나랑 우리 애들 생각은 안 해? 당신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좀 슬픔을 다 이겨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저의 말에 뭔가 느껴진 바가 있었는지 늘 초점 없던 눈에 점점 초점이 생기더니 그제서야 눈물을 마구 흘리며 지금까지 한 번도 시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안 하던 사람이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냐고. 내 친부모에 부족해서 이젠 날 걷어준 이모부까지 일찍 돌아가시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나는 대체 앞으로 누굴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냐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나랑 애들이 있는데 왜 그딴 약한 소리를 하는 거야? 나랑 애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야? 매일같이 아빠 찾아대며 우는 우리 애들이랑 당신 하나 바라보고 사는 나는 보이지도 않는 거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해?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어떻게 됐었나 봐. 아빠에 이어서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멘탈이 안 잡아져. 당신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이 거대한 존재가 둘 다 한꺼번에 사라지니까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정말로 괴롭고 힘들었는지 부교수로 일하던 일까지 잠깐 쉬면서 정신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옆에서 남편이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와나갔죠. 이때는 거의 제가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음의 병이 심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애들도 케어하고 남편도 케어하면서 직장까지 계속 다녀야 했기에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하지만 남편의 증상은 점점 더 좋아지기는커녕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물론 조금씩 일상을 보내는 일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한 번씩 이상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혼자서 하기에 저는 거의 경악을 할 뻔했어요. 엄마, 아빠, 얼른 먼저 먹어. 아빠가 옛날에 어른들이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수저 뜨는 거라고 했잖아. 나 기다릴 거야. 저는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덜컥 겁이 나서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왜 갑자기 어머니, 아버님 얘기가 나와? 지금 꼭 앞에 계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왜? 미안, 여보. 미안해. 순간 내가 두 분이 내 앞에 계시는 줄 알았네. 실은 지금 잠깐 엄마 아빠 생각 중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앞에 진짜 계신다고 생각했나 봐. 미안해.
얼른 먹자. 저는 점점 더 상태가 심각해지는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고쳐줘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예 정신과를 꾸준히 다니게 하면서 치료를 받게 했지만 결코 남편의 상황은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밤에 야심한 시각에 잠을 자다가 옆자리가 허전한 것 같아서 뭐지 싶어서 일어났는데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얼른 나가봤고 그 소리의 출처를 보고는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의 남편이었고 남편은 뭐에 꼭 홀린 사람처럼 거실에서 혼자 울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엄마, 아빠, 왜 이제야 왔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나한테 와달라고 그렇게 매일 얘기했는데 왜 이제서야 온 거야? 왜? 보고 싶었어. 엄마,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이제 나 버리고 어디도 가지 마세요. 엄마, 아빠 없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는 어디도 가지 마. 제발. 남편은 거의 포효하듯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모습에 겁이 질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점점 심해지는 남편의 헛소리에 정신을 깨워야겠다 싶어서 바로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당신 왜 그래? 정신 차려. 어머님, 아버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여보, 나 보여? 나 보이냐고. 나 좀 똑바로 봐봐. 나를 좀 제대로 봐봐.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울고 있는 남편에게 급기야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 그것도 안 되니 찬물까지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정신을 화들짝 차리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여보, 뭐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뭐?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정말? 지금까지 헛소리 하던 거 기억 안 나? 막 울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얘기하듯이 그랬잖아. 뭐? 내가? 미안, 몰랐어. 미안해 여보. 많이 놀랐지? 얼른 들어가서 자자. 남편은 정말 심각한 몽유병 증상에 정신적 질환을 이 정도로 심각하게 겪고 있었고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심각해져 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 우리 애들도 느껴진 바가 있었는지 저희 첫째가 어느 날은 남편의 옷깃을 잡아 흔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무서워. 아빠 왜 그래? 아빠, 이제 그만해. 첫째는 울면서 남편에게 더 이상 그만하라며 이제 더 무서운 아빠가 되지 말라면서 울면서 애원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진짜로 정신이 좀 차려지는 듯 했죠. 자신의 옷깃을 잡고 울던 아이를 꼭 끌어안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아들. 아빠가 도대체 너네하고 너네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해. 아빠 이제 안 무서워질게. 아빠 이제 정신 차릴게. 미안해 우리 아들. 이 아빠가 못나서 정말 미안해. 남편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면서 울며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부터는 정말로 헛소리도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면서 부교수 일도 다시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야 남편이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엄청난 발악 같은 거였을까요? 남편은 결코 좋아진 것이 좋아진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좀 괜찮은가 싶었던 어느 날 추석이 다가오면서 남편이 벌초를 하기 위해서 선산에 가려고 했었어요. 물론 두 분이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 크게 벌초를 할 것이 없을 것 같긴 했지만 남편이 두 분의 산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꼈기에 저는 편하게 다녀오라며 배웅까지 했죠.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산소를 가기 전에 살짝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바로 문 앞에 서서 저를 뚫어져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보니 우리 여보 진짜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지? 내가 우리 여보 더 사랑해주고 더 예뻐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네. 여보, 내 아내로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애들 엄마로 또 내 아내로 있어줘서 진짜 고마워. 새삼 당신을 보니까 그게 나한테 큰 행운이었다는 게 느껴지네. 뭐야, 새삼스럽게 왜 그런 닭살스러운 말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나한테 잘해. 여왕 모시듯이 모시고 살란 말이야. 알았어? 그래야지. 우리 아내, 내가 여왕님처럼 떠받들고 살아야지. 지금까지는 당신의 존재에 대해 내가 크게 고마움을 못 느끼면서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보물이나 다름없네. 당신을 만난 게 진짜 내 인생에서 큰 행운이었어. 아유, 지금이라도 알면 됐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면 돼. 이제 우리 아픈 시간 많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둘 다 애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여보? 저의 말에 남편은 대답을 따로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을 흘리려고 했고, 저는 그걸 보면서 남편이 시부모님 산소에 가려니 마음이 센치해져서 일어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그렇게 가고 나서 그 뒤로는 다시는 저희에게 모습을 비추지 않았고, 그 인사가 생애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벌초를 하러 간 남편은 하루가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는 남편과 마지막에 있었던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벼랑간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한 통 오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연락이었고, 저희 남편이 숨이 멈춘 채로 그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쪽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랬어요. 남편은 시부모의 산소까지 간 건 맞았지만 그곳에서 스스로 생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고, 그걸 발견한 그 주변에 벌초하러 온 주민들이 119에 신고를 하면서 남편이 병원으로 옮겨지게 된 거였죠. 남편은 외상도 하나도 없고 바로 옆에는 유서가 있었기에 누가 봐도 스스로 삶을 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바로 안치실이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큰 절망을 느꼈고, 제 인생 3번째 장례를, 그것도 남편의 장례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의 장례식장에도 사람들은 많이 찾아왔어요. 남편도 평소에 시부모님을 따라서 힘든 학생들을 돕던 사람이었기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남편을 시부모님이 계시는 선산에 같이 있게 해준 뒤 남편의 친구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같은 동창에 남편과는 중학교 때부터 단짝으로 지내면서 서로의 결혼식에 사회를 봐줄 만큼 각별한 사이였죠. 근데 그 둘이 남편이 벌초를 하러 가기 전날에도 만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때 남편이 그 친구에게 이런 소리를 했다고 했었어요. 야, 건호야,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냐? 무슨 부탁인데 이렇게 각을 잡고 이야기를 해? 혹시 돈 부탁이야? 야, 말만 해. 너라면 내가 한 3천만 원까진 그냥 줄 수도 있다. 야, 돈 문제 아니야. 돈은 나도 있어, 임마.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혹시 한 번씩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애들 엄마랑 애들 좀 챙겨줄 수 있겠냐? 뭐? 야,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누가 보면 네 와이프랑 내가 무슨 사이라도 된 것처럼 오해하면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게 아니고 만약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 거지. 나도 만약에 네가 잘못되면 네 와이프랑 애들 내가 가만히 두겠냐?
수시로 찾아가서 살펴보고도 남지. 그러니까 너도 좀 그래달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우리 서로서로 보살펴 주기로 하자. 남편이 이런 부탁을 친구에게 했고 그 다음에는 요즘 사는 게 너무 지옥 같다며 꼭 자신의 머릿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조종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헛소리를 하고 헛것을 볼 만큼 심신이 많이 미약해져 있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남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네 남편 케어를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야. 됐어. 왜 그게 네 잘못이야.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그렇게 힘든진 몰랐어. 아니, 사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많이 회복된 줄 알았어. 근데 나는 남편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애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래, 나도 내 친구 놈이랑 약속한 게 있으니까 수시로 너네 살필게. 그러니까 너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저와 남편의 친구도 서로 동창이었기에 서로를 잘 알고 있어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친구 앞에서는 센 척했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져 이미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의 유서를 보고 제가 다시 마음을 잡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하는 우리 아내, 미안해. 마지막까지 끝내 못난 모습을 보이게 돼서 나도 정말 이겨보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 정말 미안한데 나 먼저 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갈게. 여보는 우리 애들 끝까지 좀 케어해줘. 난 못난 아빠로 우리 애들을 떠나지만 당신만큼은 멋진 엄마로 있어주길 부탁할게. 여보, 내가 없어도 꼭 좋은 사람 만나서 당신 행복 찾아서 살아. 사실은 그 말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유서를 쓰게 된 거야. 내가 당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꼬셔서 결혼까지 했는데 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지만 부디 이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새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이 우리 이모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애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주면 더 좋겠다. 그치? 여보, 내가 못난 남편이라서 미안하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 있는 곳으로 당신은 천천히 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와. 그럼 그때 우리 다시 만나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보자. 알았지? 다시 한번 당신과 우리 애들 놓고 떠나서 미안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당신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더 듣고 싶다. 근데 내가 이기적으로 또 전화해서 당신 목소리 들으면 내 마지막 전화에 당신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서 참아볼게. 사랑해, 우리 마누라.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유호, 추호. 남편의 유서를 읽으며 저는 그 유서가 남편이라도 된 듯 꼭 껴안고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떠나간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서를 보고 있으니 정신이 번쩍 나더군요. 다름이 아닌 아빠의 부재로 힘들어할 우리 애들에게 저까지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느꼈던 그 두려움을 우리 애들은 더 크게 느끼게 될 것 같아서 약한 모습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힘을 내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우리 애들은 아빠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의 노력에 나름 안정을 잘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 번씩 아빠가 보고 싶다며 울긴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 보니 애들은 늘 제 품에 안기어서 진정을 하고 잠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이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야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견뎌나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로와 같다는 말, 혹시 공감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알 수 없는 저의 미로 같은 인생이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출구가 있을 것이기에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의 이 굳은 다짐과 노력이 우리 애들한테 느껴졌는지 얼마 전에는 우리 첫째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엄마, 아빠가 이젠 없지만 내가 아빠 대신에 엄마한테 잘해줄게요. 엄마 많이 웃게 해줄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또 우리 첫째를 껴안고는 한참 울었네요. 여보, 혹시 지금 이 사연 듣고 있어? 그곳에서는 부모님과 행복해? 당신 거기에서 꼭 잘 지켜보고 있어줘. 그리고 우리를 지켜줘. 나는 여기에서 열심히 우리 애들을 위해서 살아볼 거야. 우리 각자 자리에서 잘 살다가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하고 보고 싶다.